그는 유학생을 습격한 까마귀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까마귀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을 끝까지 쫓아가서 바구니에 담아둔 검은 비닐봉지 속 음식물을 채워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채워간 먹이를 자기 어미에게 준다는 이야기를 할 즈음 마음이 눅진해졌는지 다소 감상적인 시선을 창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세상의 주인처럼 휘젓고 다니는 북해도의 까마귀들이 아무리 의리 있고 효성 지극하다고 해도 대개는 음산하고 위협적인 검은 몸뚱이에 불과했다. 나는 부르르 몸이 떨려왔다. 까마귀한테는 고부 갈등이 없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지영 작가님의 단편 소설 북해도의 까마귀입니다. 이 작품은 동서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겨울의 북해도는 까마귀의 섬이었다. 그의 이민 소식을 듣고 나는 설산을 날아오르던 까마귀 떼와 그 검은 울음소리를 떠올렸다. 그의 겨울, 그와 나는 직원 외국어 교육을 위해 행해지는 연수팀에 선발되어 북해도에서 한 달간 함께 머물렀다. 같은 직장이라고 해도 나는 지사에서 그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만난 적은 없었다. 단체 수련회 같은 데서 마주친 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워낙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고 그도 무슨 개인기가 뛰어나서 시선을 끈다든지 뒤돌아보게 할 만한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연수는 삿포로의 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일본어 강좌 프로그램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하고 주말은 자유시간이었다. 출발하는 금요일날 아침 비행기 안에서부터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았다. 남자 동료들과는 업무 외의 잡담을 거의 하지 않는 나로서는 그와의 동행이 부담스러웠다. 어색함을 깨트리려고 인사말을 건넸다가는 다음 할 말을 찾지 못해서 입을 다물었다. 그는 묻는 말 이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의 시간을 견디다 못해 눈을 감고 잠을 청했는데 잠은 오지 않고 머리만 욱신거렸다. 일이 터진 것은 오타루에 있는 연수협찬센터에 가서 무사히 도착했다고 등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온 김에 오타루의 운하를 보고 가자고 그가 말했고 나도 어디든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 방망이질이 극에 달았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그냥 되돌아 가자고 했다. 나는 약국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걸음을 옮기기에도 버거웠다. 신발 속으로 포삭포삭 흰눈이 젖어들어 발목을 적셨다. 발목까지 쌓여있던 눈은 어느 지점에서는 무릎까지 푹푹 들어왔다. 내가 머무를 곳은 고사하고 삿포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는지도 감이 오지 않았다. 입으로 내뱉은 말과는 달리 제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함을 담아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찬찬히 바라본 그 사람은 눈, 코, 입 어느 한 부분도 특징이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다. 선이 굵지도 가늘지도 않은 도화지에다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그릴 것 같은 보편적인 형상이었다. 낯선 타향에서 내가 매달릴 대상이 오직 그 사람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다소 미남으로 보이게 했다. 눈을 떴을 때는 몸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다. 눈발에 젖어서인지 힘겨워서 흘리는 땀 때문인지 그의 등은 축축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나는 부끄러워서 말도 없이 불쑥 그에게서 내렸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져서
다시 우스운 모양새가 되었다. 나는 그가 내미는 손을 잡고 눈을 털며 일어났다. 엎여 있었던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타국의 낯선 거리를 두 이방인이 한몸이 되어 타박타박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영상은 그의 냄새와 감촉과 어우러져 고투이를 적시는 흰 눈처럼 잠시 머물다 사그라졌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는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 통증을 잊기 위해 눈을 감았는데 유리창에 머리를 찔 만큼 곤히 잠들었다. 쿵 부딪는 소리에 제풀에 놀라 잠을 깼지만 나는 깊이 잠든 척 고개를 숙였다. 그가 살포시 내 머리를 자기 어깨 위에 놓는 것을 나는 짐짓 모르는 채 했다. 내가 눈을 뜨고 머리를 제자리로 하면 둘 다 민망스러워질 터였다. 나를 바라보던 그의 근심 가득한 얼굴이 단단한 그의 어깨에 기댄 내 감은 눈꺼풀 위로 어른거렸다. 그가 저녁을 먹고 시내를 둘러보는 동안 나는 꿈속에서도 가위에 눌리며 밤새 혼자 앓았다. 규칙적으로 한쪽 이마를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통증이었다. 구둣발로 차근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리며 머릿속을 흔들었다. 심한 어지러움과 아픔은 순식간에 가구며 집기들을 삼키고 텅 빈 공간만을 남겨두었다. 사각의 벽에 갇혀 나는 개미처럼 작아져서 달리고 있었다. 달리고 또 달려도 길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에 갇힌 지구별에서 절대자의 손이 깨워줄 때까지 버거운 질주를 해야만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를 허덕거리게 했다. 영원과 찰나의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의 마찰을 느끼는 것처럼 나는 숨이 가빠졌다. 미영씨, 괜찮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식은땀이 흐릅니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차 안으로 돌아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의 표정이 그대로 보였다. 걱정스러워 하던 믿음직한 얼굴은 어느새 사랑을 호소하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그는 사라졌고 새벽 어스름이 뿌옇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내 하늘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와 나는 꿈과 현실의 간극에서 다시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그를 보자 어색함보다 반가움이 앞섰다. 우리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세끼 식사도 함께하며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밤늦도록 붙어 다녔다. 넓은 캠퍼스는 산책할 코스도 많아 아침 저녁으로 함께 거닐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내와 근교를 돌아다녔다. 하나의 음반이 다 돌아가고 나면 다음 음반을 틀어주듯이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이어지며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푸켓에 오면 제일 가보고 싶었던 순서로 아바시리의 유빙, 노보리 베츠의 지옥 온천과 하코다테의 야경을 꼽았다. 모처럼의 기회이니만큼 우리는 남은 3번의 주말 동안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나는 아바시리의 유빙부터 보러 가자고 제안했으나 그는 머뭇거렸다.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은 제일 나중으로 미뤄두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우리는 그 반대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하코다테의 여정은 기차로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였고 도중에 도아호까지 들려야 하는 밤 10시까지의 강행군이었다. 우리는 해질녘에 맞춰 로프웨이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서 칼바람이 몰아치는 항구 도시를 오래도록 둘러보았다. 그러고도 아쉬워서 2층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며 커다란 통유리 창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다. 어스름한 저녁이 오며 여인의 잘록한 허리 같은 쌍곡선의 해안 집들이 가물가물 자태를 드러냈다. 흐린 하늘 위로 까마귀 떼들이 날아갔다. 한 무리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나서
검은 그림자들을 얼룩처럼 뿌렸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까마귀들은 깊어가는 밤보다 더 검게 하늘을 뒤덮으며 점점이 흩어져 갔다. 마지막 까마귀가 검은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짙어가는 밤하늘을 응시하며 우리는 까마귀들이 털을 내리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북해도를 이야기했다. 그는 유학생을 습격한 까마귀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까마귀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을 끝까지 쫓아가서 바구니에 담아둔 검은 비닐봉지 속 음식물을 채워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채워간 먹이를 자기 어미에게 준다는 이야기를 할 즈음 마음이 눅진해졌는지 다소 감상적인 시선을 창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세상의 주인처럼 휘젓고 다니는 북해도의 까마귀들이 아무리 의리 있고 효성 지극하다고 해도 내게는 음산하고 위협적인 검은 몸뚱이에 불과했다. 나는 부르르 몸이 떨려왔다. 까마귀한테는 고부 갈등이 없을까요? 나는 그의 말에 어깃장 놓고 싶어졌다. 어미에게 남편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줄 때 그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배고픈 아내 새가 아른거렸다. 자연의 세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어디 까마귀에서 뿐이겠는가. 어미 연어는 알을 낳으면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에게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한다. 새끼들이 성장할수록 어미는 뼈만 남게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된다. 반대로 가물치는 알을 낳게 되면 실명하여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는데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한 마리씩 어미 입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어미를 살려낸다고 한다. 모성은 자연의 섭리 같아서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연어 같은 모성은 흔히 해자되지만 가물치 같은 효성은 보기 힘들다. 설령 새끼 가물치가 자기 생명을 다해가며 부모를 살린다 한들 살아난 부모가 과연 기뻐할까? 자기가 먹고 배불린 게 새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고픔보다 더 극심한 마음의 고통에 상심할 것이다. 진정한 모성은 오히려 성장한 새끼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동물의 세계에 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도 없이 새끼에 대한 애착을 끊으며 그리움을 삼키는 어미의 모습이야말로 나를 감동시키는 모성이다. 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나는 동물 암컷에게서 본다. 어느새 사위는 어두워져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들은 별빛보다 더 찬란하게 도시 위로 흩뿌려졌다.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다. 사위어가는 젊음의 끄트머리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하고 사랑받았다는 감정으로 충만해 본 적이 없었다. 남편과는 스키장에서 처음 만났다. 저녁이 되어 날은 점점 추워지고 빙판길이 되어가는데 발목을 접질러 내려가지 못하고 절절 매고 있을 때 남편이 다가왔다. 그는 스키장 구조 요원이었다. 그는 나를 가뿐히 업고 단번에 내려왔다. 친구들의 부러운 눈초리를 받으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고통뿐이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등에 업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로 뎁씹고 곱씹어 너덜너덜해졌다. 처음 남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시모가 나를 보던 눈빛은 지금도 섬뜩하다. 그녀는 나의 동선을 따라가며 나를 노려보았고 내 뒤통수에 대고 호통을 쳤다. 네가 요거도 먹는겨? 이렇게 늦게 다니면. 저녁 7시도 안 되었을 때였다. 데이트를 마치고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인사드리러 가자고 약속한 날이었다.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까지 고르느라 6시까지 돌아가야 한다는 그의 귀가 시간에서 1시간이 지체되었던 시각이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으나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남편과는
1년간의 교제 기간 동안 10번도 채 만나지 않았다. 장거리 연애이기도 했지만 잠들기 전에는 한두 시간씩 통화를 하던 터라 연애 감정은 충분했다. 그는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고 나도 그를 만나러 가지는 않았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여자를 만나러 오는 법이라고 친구는 우리의 연애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30이 되도록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해서 나는 백치나 다름없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고 온 날 나는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떠나지 않아서 자꾸만 불안했다. 시어머니의 경우에 어긋난 행동을 묵과하는 그도 믿업지 않았다. 그는 나를 놓치게 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 어머니한테 자기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했더니 당장 결혼하라고 하셨어. 남편은 결혼을 하면 어머니가 달라질 것이라고 나를 달랬다. 결혼 전이야 남이니까 그러시지만 결혼하면 한 식구잖아. 결혼만 하면 어머니가 진짜 잘해주실 거야. 우리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먹을 것도 다 퍼주고 옆집 할머니 혼자서 굶고 산다고 끼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는 게 벌써 20년이야. 마을 힘든 일도 나서서 도맡아 하시고. 시어머니에 대한 그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다.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시어머니의 심성이 고운 것은 사실이었다. 인심이 후해서 음식을 잘 나눠주고 이웃을 돕기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신혼집은 남편의 직장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였다. 시댁에서도 남편의 직장까지는 1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였지만 10여 분 더 가깝다는 이유로 남편은 시댁에서 출퇴근을 했다.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되었다. 남편은 집에 올 때마다 음식 솜씨 좋은 시어머니가 만든 김치며 밑반찬이며 농산물들을 가져왔지만 나는 구석에 밀어두었다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 버리곤 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본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고 간 후 보내오는 음식이 뜸해지자 받을 게 없는 편이 미움을 키우기에는 오히려 마음 편했다. 결혼 생활은 기형적으로 끊길 듯 말 듯 이어져 갔고 나는 바람든 무처럼 가슴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었다. 남편 옆에는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데 병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동행하지 않으면 신혼집에 가지 못하게 했다. 머무는 동안에도 언제 오냐고 수시로 전화를 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스트레스로 명치언저리가 꽉 조여와서 어서 빨리 어머니께 가보라고 종용할 정도였다. 아들이 운전하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서 시모는 사소한 장보러 가는 것에서부터 병원이나 나들이며 시누이한테 가는 등의 모든 일에 남편을 불러댔다. 남편은 시모가 가는 곳 어디든 운전을 했고 매번 집안 행사에는 나를 남겨두고 시모가 동행했다. 그건 남편이 철들 무렵부터 해오던 일상이었기에 시댁에만 가면 나는 상식이 뒤죽박죽 되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면서 물어볼 때도 하소연할 때도 없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가슴 아파할까봐 말할 수 없었고 마음을 터놓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은 답답해했다. 너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니? 왜 그러고 살아? 켜켜이 쌓여가는 원망과 슬픔의 마음속 빙산에서 단 몇 조각 보여줬을 뿐인데 친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차츰 친구들을 멀리했다.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되었을 때였다. 그날 또 남편 친구의 결혼식에는 남편과 시모가 참석하고 나는 콩쥐처럼 시모가 시키고 간 집안일을 하며 빈집을 지켜야 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남편은 나를
신혼집도 아니고 기차 타는 곳까지만 데려다 주었다. 가는 내내 분풀이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는 말이 없었다. 제풀에 지친 나는 화낸 것도 미안하고 신혼다운 신혼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걷잡을 수 없는 서름이 복받쳤다. 시댁에서의 밤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방문도 잠그지 못할 때가 많았다. 나는 단 하루만이라도 같이 있어달라고 물기를 머금고 말했다. 신혼집이 너무 멀다면 근처에 모텔이라도 들어가자고. 그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었고 그를 내 마음에서 내려놓게 만든 사건이기도 했다. 아들이 생기면 어머니도 달라지실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서둘러 역사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시모의 전화를 받으며 내가 기차에 타기도 전에 떠났다. 아들이 태어나도 시모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자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 어김없이 시모가 동행해 찾아와서는 용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썼다. 차츰 아들이 병 치레를 하든 입원하는 상황이 오든 남편에게 알리지 않게 되었다. 그는 한 달에 한두 번도 오지 않았고 만 하루도 채 머무르지 못했다. 몇 시간만 머무르다가 떠나버리며 그는 말했다.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당신도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병나서 돌아가시기라도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만 어머니 하자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당신한테 잘할게.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이 성장하기만을 기다렸다. 노보리 배치의 온천은 유황천, 명반천, 석고천 등 성분도 다양하다.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지상에는 뜨거운 유황 샘물 위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지옥 온천을 둘러보고 예약한 온천 호텔에 투숙했다. 수증기로 가득한 실내탕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새하얀 북해도의 숲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다. 노천탕은 하얀 숲에 쌓여 청태 낀 바윗돌로 둘러친 채 고즈넉히 들어앉아 있었다. 숲 중앙으로 폭포 물줄기는 바람을 흩뿌리며 떨어지던 비말의 모습 그대로 얼어 있었다. 폭포수 아래로 얼음 낀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갈색 잎새기들이 언뜻언뜻 비춰지는 뿌연 나무들의 그림자가 잔잔한 물결을 그리고 있었다. 당은 덩그러니 마침 아무도 없었다. 하얀 눈송이들만이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나오는 온천수의 하얀 기위로 하름거리고 있었다. 온천욕은 오감에 눈을 뜨게 할 만큼 감미로웠다. 별빛이 어슴풀에 비추는 설산을 보며 보들보들하고 미끌미끌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자니 지상에서 천국의 한 부분을 맛보는 것 같았다.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 위로 차가운 눈송이들이 꽃잎처럼 내리고 투명한 물방울들로 사그라졌다. 안락하고 푸근한 어머니 품속 같은 탕에 안기어 세포들은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뜨끈뜨끈한 탕에서 노곤해진 하반신과 차가운 공기 속에 드러난 상반신은 몸속 독소들을 내뱉으며 새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고통이 클수록 환희는 증폭되어 묵직한 아픔의 덩어리가 사라져가는 순간은 황홀하기 그지없었다. 아픔이 없었더라면 결코 몰랐을 치유되는 순간의 기쁨이 전신을 깨우고 있었다. 고통과 환희라는 양극의 순간을 넘어들며 형용할 수 없는 지락의 상태가 지속되었다.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잠잠히 마음까지도 움직여 나는 기억 속에 가둬둔 감정의 찌꺼기들을 신압으로 내뱉고 있었다. 사소한 스트레스에서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의 소요까지 모든 짐을 내려놓으며 나의 내면은 위로받고 있었다. 몸과 마음이 완전한 행복감으로 충만해지고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오자 죽음이 떠올랐다.
육체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다. 나는 완성품으로 변모할 날을 기다리며 영혼의 안식처를 위해 생은 견디어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생은 그저 견디어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유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죽는 순간 육체를 차마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날의 노천탕에 몸을 담갔기 때문이리라.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살짝 놀란 듯 잠시 주춤거렸다. 언제부터 여기 계신 겁니까? 그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내 앞으로 와서 앉았다. 쭉요. 서너 차례는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다부진 몸이 설핏 드러나는 유카타 차림이 생경스러워서 어둠뿐인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와 나는 생수를 마시며 어릴 적 한증막처럼 숨 막혔던 목욕탕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때를 너무 빡빡 벗겨서 전 엄마랑 목욕탕 가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빡빡 밀지 않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갔었던 기억도 없고. 그래요? 나는 의아해져서 질문을 했다.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세요? 그는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나의 질문에는 피하지 않고 답변을 해주곤 했다. 두 분에게 다 아무 감정 없습니다. 굳이 부등호를 붙여야 한다면 싫어하는 쪽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두 분이 너무 싸워서 결혼이라는 것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두 분은 어느 순간 싸움을 멈췄고 서로 투명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말을 안 한 지는 20년도 넘었는데 왜 이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저 때문에 이혼 안 하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까지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안 하시는 걸 보니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를 무척 따라다녔던 아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아내에게는 책임감 이해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의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며 무척 히스테리가 심했다고 했다. 휴게실에서 몇 시간 동안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오랜 별거로 부부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지만 자녀를 위해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자 공통점이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말 그는 유빙을 보러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노보리 베치에서의 온천욕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다. 유빙을 보게 되면 전 아마도 감동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한 미영 씨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아질수록 헤어지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비겁하시네요. 네, 너무 가고 싶은 길은 가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북해도 여행을 위해 유빙 보는 것은 남겨두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오게 된다면 미영 씨와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됐어요. 이번에도 안 가는데 무슨 다음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미영 씨가 목욕을 마치고 휴게실에 유키타 모습으로 앉아있는 걸 본 순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두 볼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는데 촉촉한 머리카락을 몇 가닥 내려놓고 말아올린 머릿결 아래로 뒷목덜미가 억지나 희고 그 선이 고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영 씨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 맑은 온천에서 고요히 명상에 잠긴 두 노인, 의무와 책임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끝내고 죽음을 준비하기 전 다시 만나서 서로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하는 한 달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머물렀던 시간들 중에서 처음으로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가붓가붓 눈발이 흩날렸다. 멀리 흰눈에 덮인 산과 건너편 붉은 건물 위에도 흰눈이 날렸다. 그에게서는 하얀 눈발 같은 어둠이 드문드문 묻어나와 북해도의 풍경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가 내 방으로 노크한 것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9시경이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맥주 한잔 하고 싶어서요. 캔 맥주가 비쳐 보이는 불투명한 편의점 봉투를 그는 들고 있었다. 아, 네. 그래도 제 방은 좀... 그럼 제 방으로 오시겠습니까? 아, 그런 뜻은 아니고 아시잖아요. 방에서 둘이서만 마신다는 건 좀 그래요. 아무 일도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없을지 아무 일이 생길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그럴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왜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험하려고 하세요? 함께 술이 한잔 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밤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한 번만 같이 밤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더욱더 안 돼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미영 씨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까? 꿈속에서 보았던 간절한 눈빛이었다. 미영 씨와 함께라면 무너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전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댁도 무너질 사람은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뒷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방으로 갔다. 내가 흔들렸다면 그에게서 동일한 운명의 파장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고 그리워하게 되는 이 감정을 단지 한 마리의 나비 날개짓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남편이 나를 업었을 때 내게는 사랑이 싹텄지만 남편과의 사랑은 엇박자의 기록이었다. 나는 그가 새처럼 둥지를 박차고 훨훨 날아오르기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새가 되더라도 결국 까마귀밖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얼락 노글락 변명을 들어놓으며 얼마나 시어머니의 수명을 알고 싶어 했던가. 시모는 구들덕개일 뿐이고 결국 남편이 돌아올 곳은 나에게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죽기만을 수도 없이 바라고 또 바랐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속의 악마를 불태우는 심지가 활활 타올랐다. 나는 스스로 그 불을 꺼야 했다. 그의 방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기를 되풀이했다. 그와 만리장성을 쌓고 그 성이 허물어져 지기도 전에 되풀이될 나의 업보가 이미 펼쳐졌다. 본 적도 없는 그의 아내가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내 얼굴에는 해안만이 남아 자신에 대한 경멸과 혐오로 얼룩졌다. 마음으로 저지른 살인으로 지옥을 지날 때 생전의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모조리 되살아나면 나는 비통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의 방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내 결혼 생활의 덮개를 걷어가 주었고 그와의 만남을 통해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에게도 내가 나름대로 그의 인생에 중요한 한 획을 긋게 되었으리라고, 그걸로 된 거라고 위로했다. 다음 날 그와 나는 기약 없는 이별을 했다. 일주일이 지나 사무실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재단과 그에게도 각각 보고서를 한 편씩 보냈다. 그에게는 보고서를 첨부했다는 말 이외에 다른 어떤 인사말도 적지 않았다. 그는 내가 보낸 보고서를 단숨에 읽었다며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왔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그는 단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왔다. 우리의 단 한 번의 만남은 이미 이루어졌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국의 하늘을 날던 까마귀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고 그에게서도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북해도의 까마귀 이야기 감동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을 끝까지 쫓아가 바구니에 담아둔 검은 비닐봉지 속 음식물을 채간 까마귀. 그 채어간 먹이를 자기 어미에게 줬다는 이야기요. 법륜 스님은 사람보다 동물이 우월한 걸로 냉정한 사랑을 듭니다. 동물들은 새끼를 낳아 기르다가 새끼가 성장하면, 즉 성인이 되면 자식으로부터 떠납니다. 남이 되는 것이죠. 1년쯤 지난 어느 날 그가 단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오죠. 그도 화자처럼 일본 연수에서 돌아와 이혼을 했을까요? 아쉬움을 남긴 채로 작품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